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몸에 강제로 당한 문신으로 뒤덮여 있죠. 온몸이 성한 적 없는데요? 손도 아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먹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아,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면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 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진은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또 존경을 받았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했네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히 영혼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 반항도 무슨 못했을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그 아웅이죠. 사람들에게 처벌을 예.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2018년 9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 최근 들어 11살 딸이 이유 모를 구토 증세를 보이자 걱정이 된 부모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 아이가 구토를 한 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그 이후 부모는 딸에게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 교장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도가니네, 도가니. 딸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학교 교장이었던 겁니다. 진짜 아휴. 아휴. 난 이게 제일 싫었어. 이 기사가. 왜냐면 내가 하면서 제일 싫었어. 그치. 2018년 7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11살 소녀.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가 소녀를 숙직실로 부른 건데요. 그리고 소녀가 숙직실로 갔을 땐 교사 아비셰크가 아닌 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야 이거? 이후 그는 11살 소녀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거 지옥이지 학교입니까, 저게? 그렇게 된 거죠, 저의 아니, 저거 좀 아이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생지옥이야, 생지옥. 아니 11살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이게? 11살 아이는 또 선생님 말 잘 듣는다고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교장 아르빈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소녀에게 몹쓸 만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이거를 서로 짜고 그런 짓을 하지? 난 정말 이런 게 절대 다수가 이런 건 아닐 텐데 극소수일 텐데도 이런 건이 하나가 뉴스에 나오면 괜히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치. 학교를 어떻게 보내나.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인도 법원의 최종 판결. 교사 아비셰크에게는 약 75만 원의 벌금과 종신형이, 또 교장 아르빈드에게는 약 150만 원의 벌금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시키면 뭐합니까? 이 소녀 인생 이미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약 2만 명이 실종, 사망하고 무려 약 3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정말 심각했었죠. 세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지진 피해 당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규모 9.0의 강진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일본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재난 대피 매뉴얼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난민 대피소를 마련. 많은 주민이 쑥대밭이 된 집에서 나와 대피소에 모여 생활했는데요. 뭐 대피소가 빨리 마련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눈 붙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죠.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10년이 흐른 지난 3월 11일 현지 방송사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린 그때 그 기억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잠에 들지 못한 건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대피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10년 동안. 또 너무 나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동일본 지진 당시 특히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현. 그곳의 재난 대피소에서 여성들이 놀랍게도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저 공간에서? 열악하고 또 열악한 프라이버시라고는 없는 난민 대피소. 일부 남성들은 밤만 되면 여성들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피소에 사람 많잖아요. 저게- 아니 저기서 왜 저기 쉬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열린 공간에서 저런 범죄가 일어나? 참 일본이라는 문화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투도 실패하고 이런 게 쉬쉬되고 감춰진다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파렴치하게도요. 대피소의 주민들을 살펴야 하는 대피소 관리소장은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생필품을 가지러 올 때마다 성희롱을 하며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저기는 지옥이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해도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날까 봐 무서워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토리는 약간 저 옛날 미개한 그렇지. 예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뭐 이런 거 할 때나 듣는 얘기지 이게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저런 일이 공공연히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아 정말 자, 그런데 재난 대피소의 성폭행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이 아니래 이게 또. 1995년 고베 대지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재난 대피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대피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지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자들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절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또 무슨 피해가 있을 때 또 저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줄리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성폭행. 와.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그 좀 보호받아도 좀 시원살팔아 뭘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녀 어디를. 지금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근데 난 그 17명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네. 지난 2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 북부 지역을 찾은 메럴리즈 벤더머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참여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해야죠. 이런 취지가 좋은 행사는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자신의 SNS에 인증 사진들을 올린 벤더머위. 그런데 인증 사진이 공개되자 악마를 봤다. 그걸 들고 웃다니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런 사진을 자랑이라고 올리는 거야? 라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야? 에? 저 뭐야? 이 사진은 사냥한 기린에게서 꺼낸 심장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뭐 웃으면서 저거 올릴 사진이에요 저게? 그리고 아까 뭐 제가 확인했지만 네. 야생동물 보호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벤더머위가 참여한 건 가이드에게 돈을 지불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일명 트로피 사냥이었습니다. 벤더머위는 악명 높은 트로피 사냥꾼으로 지금까지 사자와 표범, 코끼리 등 무려 5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벤더머위는 뻔뻔하게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은 물론이고요. 나이든 동물들을 제거해서 개체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야생동물을 죽여서 보호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무슨 소리야. 자연은 자연에 또 맡겨둬야 되지. 이걸 우리가 개입해서 또 총을 들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환경보호론자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선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람들은 악마 같은 행동을 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인 그녀를 향해 여전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수집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간섭할 권리는 우리 인간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2019년 스페인의 한 동물 권리 단체는 이런 끔찍한 동물 학대범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라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아, 나 못 봐서. 뭔데 그게? 난 못 봐. 이게 왜 그래? 공개된 영상은 스페인의 남부 지역 안달루시아의 10대 소년들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영상 속 테이블에는 맥주병이 널브러져 있고 소년들은 잔뜩 흥분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소년은 새끼 고양이의 다리를 휙 잡아 올린 채 거칠게 흔들어대며 학대했고요. 저 들고 있던 게 고양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작은 유리컵에 억지로 밀어넣으며 즐겁다는 듯이 웃음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야옹아, 너도 한 대 피워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입에 강제로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고양이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 봐요. 완전 겁에 질렸네. 그렇습니다. 때리고 싶다면서. 아니 근데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죄의식이 없어요. 고양이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궁금하시죠? 자, 불행 중 다행히도 영상 속 새끼 고양이는 민간 구조대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네.
사람이면 말이라도 하지. 이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저렇게 장난감처럼 저렇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2018년 캐나다에 사는 33세 여성 니콜 로즈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꿈에 그리던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잘 나온 웨딩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끔찍한 동물 학대다. 강아지는 무슨 죄냐? 사진만 봐도 고통이 느껴진다. 왜? 아이 참. 웃음이 나오니? 우리 저기 머리털 염색하듯이 걔한테 저렇게 한 거예요? 지금 걔 전신을? 자, 그렇습니다. 니콜은 자신의 결혼식에서요. 들러리 친구들이 입는 드레스의 색깔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 스텔라의 온몸을 핫핑크 색깔로 염색했던 겁니다. 눈 봐요. 저기 즐기는 걸로 보입니까? 한편 새 신부 니콜 로즈는 자랑하기 위해 이 사진을 SNS에 올렸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비난 댓글이 이어지자 저는요 스텔라가 원해서 염색해준 거예요. 우리 스텔라는 염색 안 해주면 힘이 없거든요. 많이 맞네요. 예, 그 욕이 계속 나오네. 스텔라는 염색을 시켜주면 좋아서 폴짝폴짝 뛰어다닌다며 황당한 변명을 내놨는데요. 싫어서 폴짝폴짝 뛰어다닌 거지. 싫어서 깜짝이야. 아파서. 염색약이 얼마나 독합니까? 눈 따갑고 미쳐요, 그거. 저게 눈, 코, 입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니콜이 반려견 스텔라에게 염색 학대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스텔라를 판다처럼 보이게 하려고 눈가를 검은색으로 염색시키기도 했고요. 판다를 키워. 거기에 달맞이, 얼룩말, 무지개 등등 스텔라의 몸이 마치 스케치북인 것 마냥 끊임없이 염색을 시켜왔던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끔찍한 동물학대다,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강아지 농장에서 스텔라를 구조해준 사람이에요. 나처럼 동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본인은 스텔라를 포함해 강아지 4마리를 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펫샵을 운영하는 동물 애호가라고. 패샤. 남에게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지가 했나 보네. 염색은 와, 본인이 했습니다. 자기 강아지 보여주면서 요새 애들 이렇게 염색하면 음. 예뻐요, 좋아해요 이랬겠지? 남에게도 다른 그렇게 했을 것 손님들한테? 같아. 강아지를 생명으로 안 본 거죠. 장난감, 인형으로 본 거죠. 움직이는 피규어로 본 것 같아. 2015년 2월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찰서로 20대 후반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가 망치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 저희 화해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자친구 게리 사무엘의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켠에 핏자국이 묻은 수건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뭔가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감싸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닌 척.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게리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 그런데 유독 한 곳이 도드라진 카펫에서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카펫을 들춰봤는데요. 그곳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발견됐습니다. 뭐야 이거 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지하실 끝에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We have for 곳곳에 뭐 고양이랑 개들이 있네요. all these dogs. 저 귀여운 애들을 왜 저렇게 해놨대? In the second cage is another husky puppy that is non-responsive. 이런 열악한 곳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개 24마리와 고양이 8마리, 총 3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집 주인인 게리 사무엘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뭐야? 그는 길을 떠도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데려와 자신의 수술 연습용으로 동물들의 목숨을 난도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수술 중에 죽은 동물들을 지하실 구석에 내던져 놨던 건데요. 아니,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해서 아픈 동물들 치료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저러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이 게리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키우던 애들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전 치료를 해준 거라니까요.
자신의 악마 같은 소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 언론들은 충격적인 수의사의 두 얼굴에 대해서 보도했고요. 그리고 수의사 게리에게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2주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집행을 유예한 것은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손방망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지하실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들은 동물협회에서 좋은 주인들을 찾아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헐.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유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자.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 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했을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예.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2017년 7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던 로버트가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사망. 그는 위독한 중환자는 아니었지만 고령이었기에 당시 유족들은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병원에서 불과 1년 사이에 환자 7명이 갑자기 사망. 이들 역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가 아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1년 전 사망한 로버트와 같은 사인, 그리고 미국의 참전 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면 이제 고령이긴 할 거예요. 근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7명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참전 용사 환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의문을 품은 병원이 감사를 요청. 조사 결과 참전 용사들은 타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조무사 레타 메이스였습니다. 아유, 진짜 왜 그러냐? 아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될 뿐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그녀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그 어떤 처방전도 없이 치사량의 인슐린을 투여. 무려 7명의 참전 용사를 강제로 안락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이라면 환자를 보살펴야 되는 게 본분인 사람인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살인범 메이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나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죠. 심지어 메이스는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 인터넷에 여성 연쇄 살인범을 검색하는가 하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과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계획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본인의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범죄를 활용한 거니까. 죽일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야,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너무 악랄하네요 진짜. 더욱 충격적인 건 참전 용사를 살해한 메이스가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는 사실. 범행이 발각되자 메이스는 비겁하게도요.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오래 해서 우울증이 심해요. 좀 봐주세요. 군 복무로 각종 정신질환을 겪었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 하지만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당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괴물입니다. 라며 단호히 판결. 희생자 수와 같은 7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죗값을
마땅히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1997년 11월 콜롬비아 페레이라에서 시신 25구 발견. 1998년 2월 콜롬비아 제누아에서 시신 2구 발견. 불과 4개월 사이 잇따라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신. 수사 초기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 또는 종교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요. 희생자 전원이 소년이라는 점, 시신에서 발견된 고문의 흔적, 그리고 유사한 살해 방식의 주목, 연쇄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야. 아유. 아이들만 골라서 왜 이랬대. 근데 이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체포했어야 될 텐데 희생자가 너무 많네요. 그러던 중 1999년 경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루이스 가라비토를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가라비토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동안 연쇄 살인범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 경찰의 추궁에 가라비토는 결국 자신이 지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죽인 애들은 훨씬 더 많어. 경찰이 못 찾은 거지. 아이고 잘났다 진짜. 가라비토는 지난 7년 동안 5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무려 138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해 희생자는 자그마치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거는 학살 아니에요? 그거 왜 죽였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년들이? 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라비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 하지만 학력도 변변치 않은 기술도 없었던 탓에 길거리생활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라비토는 자신의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들을 찾기 시작. 여기 맛있는 음료수 있는데 아저씨랑 놀러 갈래? 내가 용돈 벌게 해줄게. 이리 따라와봐. 빈민가의 소년들을 타겟으로 범해 배고픈 아이들의 환심을 샀고요. 그렇게 경계 없이 자신을 따라 나선 소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비겁하다, 비겁해. 비겁하네요 정말. 연약한 애들만 가. 근데 본인이 아무리 어릴 적 상처가 있다고 해도 저런 범죄는 절대 정당화되지 않아요. 가라비토의 끔찍한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끔찍한 괴물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라며 많은 이들이 분노에 들끓었는데요. 이에 콜롬비아 법원은 그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징역 185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신 위치 알려주면은 형량 줄여주는 겁니까? 피해 소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형량은 대폭 감형. 2001년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가라비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이유로 조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감형을 1800년을 받은 거야? 수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연쇄 살인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미국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여기서 곧 죽을 예정이에요. 경찰은 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는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던 브랜든 앤드류 클라크가 방수포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클라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목을 자해 그리고 자해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자해를 한 거잖아요. 네. 혹시 관종입니까? 목숨 건 관종.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클라크. 그런데 경관님, 방수포 밑에 뭐가 있는데요? 그가 누워있던 방수포 아래에서 17세 소녀 비앙카 미셸 데빈스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뭐예요, 이건 또? 왜?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클라크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데빈스와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 두 달 후 뉴욕으로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요. 당시 이 데빈스를 짝사랑 중이던 클라크. 데빈스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분노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까지 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클라크가 데빈스를 살해했을 당시 이 클라크의 자진 신고 전화 외에도 경찰에 수많은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클라크라는 남자가 데빈스라는 여자를 죽일 것 같아요. 아,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이것도 SNS로 뭐 했구나. 예고를 했던지 뭐 중계를 했던지 뭘 했네요. 사람들이 클라크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데빈스를 살해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글을 시작으로 데빈스의 시신 사진까지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했었던 겁니다. 춤이네 저거. 저 칼 들고 있잖아요. 아임소리 비앙카래. 심지어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개의 SNS에 사진과 글을 공유했는데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클라크는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 하지만 미리 준비된 방수포나 흉기 등을 증거로 유죄가 인정,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러시아. 너튜버 스테니슬레이브 레시니코브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후원금 $1,000 쏴준다. 저걸 제안하는 놈도 이상하지만 설마 저걸 받아쓰려고? 스테니슬레이브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우리처럼 화를 네. 내기는커녕 자신의 여자친구 말렌티나를 발코니에 가둔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평균이요. 게다가 당시 발렌티나는 겉옷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저거는 동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러시아 유명하잖아요. 막 물 뿌리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대로 얼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아니, 거지. 게다가 속옷바람이었다며. 후원금과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요. 여자친구를 혹한의 추위에 방치하는 사이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스테니슬레이브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게 명백히 살인이에요. 저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자, 여러분, 제 기사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아직은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뭐가 더 있어? 여자친구 발렌티나 시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망 요인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에? 뭐라고? 바로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스테니슬레이브가 그녀에게 폭행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 발렌티나는 원래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고요. 아니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사람이 죽어? 반성 없이 저렇게 계속 뇌졸중 운운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네요. 또 하나의 사실은 사망 당시 네,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발렌티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임신 사실을 공개해 남자친구인 스테니슬레이브를 비롯해 구독자들까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구독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럼. 구독자들도 쓰레기인 거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의 생명과 바꾼 후원금 100만 원가량입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미얀마에서 3살 아들을 키우던 23세 여성 피앙 응가이돈.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응가이돈은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5월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했고요. 경찰관인 케빈 첼밤과 가이아티리 무루가얀 부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아, 불안해.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응가이돈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응가이돈의 몸에서 31개의 흉터와 47개의 외상을 발견. 강도가 들었나요? 이게 너무 잔혹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수많은 타살 의혹의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리고 다행히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 안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가이돈을 살해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집주인 무루가얀이었습니다. CCTV에는 집주인이 응가이돈을 무참히 살해하는 현장을 포함해 응가이돈이 사망하기 전 35일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학대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가 죽이려면 그래, 집주인이. 경찰이라면서. 사실 집주인 무루가야는 응가이돈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행동이 굼뜨고 비위생적이며 너무 많이 먹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 게다가 야,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도 열어둬. 그리고요 찬물을 끼얹거나 뜨거운 다리미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고문한 거네 이건. 살인 미수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주인의 모진 학대와 폭력 속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틴 은가이돈. 하지만 그녀는 2016년 7월 무르가얀과 무르가얀의 어머니에게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결국 2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내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가이도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4살 어엿한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학대를 얼마나 했으면. 근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족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사건에 싱가포르 검찰은 이토록 사악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대분노. 무르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지만요. 그녀의 변호인단은 무르가얀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만해, 우울증 좀. 강박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당에 고용한 본인의 가사 도우미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이 돌아올까도 참 의문이네요. 지난해 온라인에 퍼진 한 사진이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저래? 뭐야? 어머. 지금 누구 묶인 거죠, 지금.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여성은 필리핀 출신의 26살 러블리 아코스타 바루엘로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바루엘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국을 떠나 2억 마리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왕족의 자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루엘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이 비싼 가구를 왜 땡볕에 뒀어?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대청소 중에 고가의 가구를 마당에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극대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는 가사 도우미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벌을 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분에 못 이긴 고용주는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혼나야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고는 가사 도우미 바루엘로의 손목과 다리를 밧줄로 포박한 뒤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묶어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냥 말도 안 나온다, 진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다시피 위치가 어딥니까? 중동이에요, 중동. 그럼 땡볕에 사람이 저렇게 묶여서 조금이라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저건. 탈수증으로 좀 쓰러질 수 있죠. 저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고문이죠, 고문. 그런데 이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녀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요. 필리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그렇게 고용주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필리핀 국민은 우리가 가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다니 사우디아라비아는 필리핀 사람들을 노예로 보는 거냐?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졌네요. 그치, 이제 이게 개인의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큰 사건이 됐었죠. 예. 필리핀 여성들이 해외에서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때 고용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사 도우미를 일하셨던 바루엘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다행히도 그녀는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바루엘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